24페이지 펴보세요. 흥주정 시대를 진시황제가 통일을 했죠? 네. 자, 진나라의 수도는 함양이라는 곳이에요. 관중이라는 땅에 위치했다 그랬죠? 군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 그리고 무게 재고, 곡식의 양을 재고, 길이 재고하는 단위들을 다 통일을 했죠. 이런 걸 도, 량, 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연나라, 초나라, 제나라 다 쓰던 문자가 달랐는데 이 문자를 진나라가 쓰는 전서치 하나로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통일한 이유는 왜였어요? 천하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였죠. 자, 그리고 법과 서적 외에는 다 불태우고 유학자들 다 묻어버렸죠. 순서, 갱유, 흉노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연나라 장성이랑 조나라 장성을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쌓기도 했죠. 진시황제가 죽은 직후에 자, 가혹한 진나라 통치에 반발해가지고 농민반란이 일어났어요. 자, 당시 이제 진승과 오광이 중심이 돼서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났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나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진시황제가 죽고 혼란한 중국에서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이 전쟁을 벌였죠. 자, 이게 5년간의 이 기나긴 그 전쟁을 초한 전쟁이라고 불렀죠. 자, 누가 이겼어요? 유방이 승리했죠.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죠. 유방은 진시황제의 뒤를 이어서 한나라 고조, 황제로 즉위했죠. 그죠? 자, 한 고조가 이제 과거에 자기를 도와서 항우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제후, 억멸. 자, 여기 관련된 우리 고사성어 토사. 네. 자, 그러면서 한나라 그 고조는 자, 자기랑 성이다운 다른 이성 제후들을 뭘로 바꿨어요? 다 유지성을 가진 제후들로 바꿔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수도, 장안과 주변은 유방이 다스리고 나머지 중국 전 지역은 다 어느 성씨를 가진 네, 유씨성을 가진 제후들이 다스리게 된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을 여기 장안과 그 주변에는 군과 현을 설치해서 유방이 군현제로 다스리고 나머지는 제후들에게 나라를 줘서 다스리게 하는 군 국제라고 불러요. 자, 유방은 이제 진시황제가 못다 했던 그 흉노를 한번 정벌해 보려고 흉노를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당했죠. 이때 흉노의 선 임금을 뭐라고 불렀어요? 탱리, 맞아요. 탱리 고도 선우. 이제 탱글이는 걔네 언어 쪽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써가지고 탱리라고 표현했죠. 탱글이 탱리는 얘네들이 모시는 하늘의 신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위대한 하늘신의 아들이란 뜻의 탱리고노 선우. 줄여서 뭐라고 불러 이거를? 예. 자, 우리 유명한 흉노의 2대 선우 누구였어요? 묵, 묵특선우였죠. 자, 우리 동양에 선생님 봐봐. 중국이나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의 전통 그 동양의 왕실에서는 제일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뭘까요? 옥이에요, 옥. 자, 그래서 임금 왕자에다 점 하나 찍으면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옥자란 말이에요. 동아시아에서 최고로 그 귀하게 여기는 금속은 뭐라고요? 옥이에요, 옥. 네.
자, 그런데 흉노나 저 유목민족들은 달라요.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금속이 이거예요, 이거. 번쩍번쩍 빛나는 거. 뭐예요? 금이죠, 금.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금이라는 국호를 그 정한 나라, 이제 유목 국가도 등장을 하죠. 예.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뭐 이런 나라들. 유목민족이 최우선시, 최고로 높이 여기는 그 금속은 금이에요, 금. 자, 그 묵국선우랑 유방 항구조와의 싸움에서 유방이 대패했죠? 그리고 포위됐다가 겨우겨우 그 연지를 잘 구워 삶아가지고 포위를 풀어줬죠. 자, 근데 그 이후로 한나라가 흉노에게 매년 막대한 금과 은, 비단, 그리고 흉노 선우가 바뀔 때마다 한나라의 공주를 시집 보내기로 했죠. 이 공주를 무슨 공주라고 불렀어요? 화번공주라고 불렀죠. 이렇게 한나라가 흉노에게 당하는 이런 힘의 열세를 인정하는 가운데 맺는 외교 관계를 무슨 외교 관계라고 불렀죠? 화친이라고 불렀죠. 이건 시험에 낼게요. 화친은 이거 쓰는 거 낼게요. 화친 알아두세요. 자, 한고조가 죽고 한나라 고조의 그 아들 희재가 즉위하죠. 이 희재는 마음이 착하고 좀 약했어요. 반면에 희재 엄마는 어땠어요? 아주 무시한 여자, 무시무시한 여자였죠. 자, 이 여자가 고조가 죽은 다음에 여태우가라고 불리게 되고, 자, 고조가 사랑했던 첫 부인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죠? 인간 돼지로 만들어 버렸죠. 차마 입에 담기 끔찍한 그런 네, 첫 부인을 이제 가혹하게 막 이렇게 다뤘죠. 희재가 그걸 보고 쇼크를 먹고 정치에 다 관심을 잃어버렸다 그래.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자, 그러면서 희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희재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 여태우가 어느 날 그냥 궁에서 이렇게 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황제로 삼았다 그랬죠? 자, 여태우가 죽은 다음에 고조의 공신들이 여태우와 여씨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유시천하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즉위한 황제가 문제와 경제였죠. 자, 이때는 문제랑 경제가 워낙 정치를 잘해가지고 자, 문경의 다스림, 문경지치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정치를 잘했어요. 한나라 국력은 점점 더 세지고. 근데 문제는 자, 이 과거에 고조가 땅을 주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유씨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장안에 있는 황제들 말을 안 듣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들이 수도 장안을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오나라 왕의 태자 바둑판을 던졌다가 바둑판 맞고 죽었잖아요. 기억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반란 이게 뭐예요? 5초 몇 국의 난? 7국의 난이죠. 그죠? 자, 5초 7국의 난을 가까스로 이 한나라가 이겼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후들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경제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사람 누구예요? 한나라? 무제죠, 무제. 무제는 이제 제후들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자, 제후들의 땅을 이제 다 한나라 황실 땅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서 다시 진시황제처럼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죠. 자, 무제는 이제 막강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자, 과거 그 흉노에게 당했었죠, 고조가. 그죠? 선생님 봐봐. 이거를 되갚아주기 위해서 자, 이제 무제가 흉노 원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 흉노 원정의 영웅들이 뭐 위청 그리고 흉노가 이제 그 전쟁에서 진 다음에 쫓겨가면서 강물을 오염시켜서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죽었던 20대 초반의 명장 곽거병. 자, 이런 장군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흉노를 북쪽으로 많이 밀어내 버렸고, 자, 무제는 흉노를 칠 때
한나라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저기 인도 위에 있는 이 대월지라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같이 흉노를 치자고. 이때 대월지로 파견된 사신 이름이 뭐였어요? 장건이었죠, 장건. 네. 이 장건이 대월지로 가다가 흉노에게 어떻게 됐죠? 잡혔죠. 자, 그래서 억류 생활을 하다가 흉노에서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끝끝내 대월지에 가죠. 자, 근데 대월지의 대답은 흉노를 같이 치겠다, 치지 못하겠다? 치지 못하겠다였죠.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건이 이제 돌아오는데 또다시 흉노에게 잡혔다 그랬죠. 자, 그래서 흉노에서 또 머물면서 아내도 얻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하다가 결국은 흉노를 또 탈출해서 장안으로 돌아왔어요. 자, 검은 머리에서 대월지로 출발했던 장건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머리가 되었다 그래요? 흰 머리가 돼서 돌아왔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이도 있었고. 그런데 장건이 이 왔다 갔다 한 이 사막 길이, 그죠? 사막이 많고 여기 주변에 오아시스 있는 그 지역들을 장건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사막길이라고도 불리게 되고 이 지역으로 중국의 비단이 유럽에 수출이 됐기 때문에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부른다? 비단길, 실크 로드라고 쓰면서 봐, 쓰면서. 핸드폰 하지 말고. 자, 이 길을 사막길 혹은 비단길이라고 부른다. 자, 이 장건, 네. 그리고 고조는 이제 외부 세력들 인정을 안 했어요. 자, 요 지역을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요 지역은 쌀국수 유명한 나라 어느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이 있었죠. 네. 베트남이라고 당시에는 안 부르고 이제 남월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지금은 월남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남월이라고 불렀는데 같은 뜻이에요. 자, 월을 영어로 읽으면 비에트라고 읽는다 그랬죠? 남비에트. 거꾸로 읽으면은 비엔남이 되죠? 이 남월은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시기에 조타라는 사람이 여기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자, 여기 중국으로 가는 관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중국에게 이제 싸울 태세를 갖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나라였는데 한무제 때는 여기를 쳐들어가죠. 그리고 남월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설치해요? 9개의 군을 설치하죠. 한나라는 여기 남방의 진이랑 자 무역을 했어요. 근데 그 한나라와 진 사이에 있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고조선이죠. 그죠? 이 고조선은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그 혼란한 시기에 누가 넘어가서 왕이 됐죠? 연나라 사람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고조선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고조선의 준왕을 남쪽으로 몰아내버리고 위만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죠. 그러니까 이 조선을 무슨 조선이라고 불러요? 네, 위만 조선이라고도 부르죠. 고조선이라고도 하고. 자, 이 위만 조선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가요. 자, 그런데 한무제는 이 고조선이 얄미웠어요. 지금 진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고조선이 이 흉노랑 연결돼가지고 한나라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무제가 혼내주려고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고조선을 공격해 들어가요. 고조선의 당시 수도는 당군 왕검의 왕검을 따가지고 무슨 성? 네, 왕검성이었죠. 이 왕검성은 지금 북한의 수도 어디예요? 자, 여기서 끝까지 저항하던 위만의 손자 우 우거였죠. 우거왕. 자, 이 우거왕은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파였어요. 전쟁을 주장하는 파. 반면에 전쟁 안 돼요. 자, 조선상 노인이란 사람, 니계상 참, 장군 왕격. 자, 이런 사람들은 주화파였어요.
자, 결국은 항복하자는 쪽이 이제 우거왕을 몰래 가서 어떻게 해버렸죠? 암살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왕검성은 함락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주전파 성기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거왕이 죽은 다음에도 1년 동안 버티다가 성기마저도 암살이 돼요. 자, 결국 그렇게 해서 고조선은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기에는 한나라가 몇 개의 군을 설치하죠? 4개의 군을 설치하죠. 그죠? 자, 우리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평양 지역은 특히 중요해가지고 4군 중에서 제일 세력이 컸던 어떤 군이 설치돼요? 낙랑군이 설치되죠. 팔짱 풀고 똑바로 앉아서. 왕검성에는 뭐가 설치된다고요? 낙랑군이 설치되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지배를 한 게 된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게 싫었겠죠? 여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색깔 바꿀게요. 자, 중국의 지배, 낙랑군이나 이런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여 들어봤죠? 그리고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이라는 사람이 건국한 고구려, 네. 옥저 들어봤죠? 동해, 고조선 멸망한 고조선 유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세운 삼한, 마한, 변한, 진안 이런 나라들 들어봤어요? 자, 요런 나라들이 여기 만들어졌죠. 자, 한나라 무제는 흉노를 끝까지 멸망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흉노가 자, 한나라랑 전쟁에서 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저쪽으로 도망가고 자기들 이제 주력은 다 내보내지 않은 상태로 밀리긴 밀렸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은 거예요. 자, 한무제가 용기 있는 이릉이란 장군을 한번 보내죠. 이릉은 5천 명밖에 병사가 없었지만 흉노의 3만 기병이랑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릉이 어떻게 됐죠? 졌죠. 지면서 어떻게 했나요? 이릉이 항복을 해버렸죠. 자, 이게 무제의 심기를 거슬렀죠. 그래서 이릉의 여기 장안에 남아있던 이릉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이릉을 누가 변호해요? 이 사람이 변호하죠. 누구? 이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한 거예요. 이릉은 얼마 안 되는 군대로 끝까지 흉노랑 맞서 잘 싸웠기 때문에 이릉을 너무 탓할 게 아니다. 근데 이게 한무제를 열받게 했어요. 자, 그래서 사마천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죠. 그게 무슨 형벌이에요? 궁형이란 형벌이었죠. 자, 궁형은 어떤 형벌이죠? 남자 성기를 자르는 형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마천은 불구자가 됐어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역사를 쓰는 그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역사책을 만들어요. 그 역사책이 사마천에 따라 읽어보세요. 뭐예요? 이것도 시험에 낼게요. 사마천의 역사책 뭐라고요? 이름? 사기예요, 사기. 사마천은 사기를 썼는데 총 130권이에요. 선생님 봐봐.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사기의 구성은 본기 12권, 자, 그리고 세가 30권. 자, 이 권을 지금 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 당시 때는 한 3권 정도가 지금의 책 한 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열전 70권, 서 8권, 표 10권. 자, 하나하나 무슨 내용인지 좀 써볼게요. 본기는 임금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임금님. 제일 높은 제왕, 임금님에 대한 기록이 본기에 들어가요. 세가는 임금 아래,
주나라 왕이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후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열전은 임금이나 제후가 아닌 뛰어난 인물에 대한 기록이에요. 서는 경제 혹은 문화에 대한 사마천의 의견을 담은 칼럼 같은,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내용들이에요. 표는 연표를 말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연대기적으로 쭉 써놓은 거. 연대기. 자, 여기서 본기만 12본기 정도만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뭐 빈칸 아무데나 써도 좋아요. 여기다 이 얼굴에다 써도 좋고. 자, 사마천이 가장 먼저 본기에서 다룬 임금님들은 우리 저 중국사 처음 배울 때 전설 속의 여덟 임금 누구 배웠어요? 삼왕과 오제 배웠죠. 기억나요? 자, 근데 삼왕 얘기는 사마천이 안 다뤘어요. 뭐 복기씨, 신농씨, 여화씨 기억나죠? 이 삼왕은 너무 저 전설 속에 그냥 머나먼 이야기라 가지고 역사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봤단 말이에요. 사마천이 본기에서 제일 먼저 다룬 인물들은 5명이었어요. 오제 본기 1번. 자, 우리 저 오제 하면은 오제 제일 첫 시조가 누구였어요? 황제였죠. 황제, 전욱, 제국, 그 다음에 요임금과 순임금이었죠. 요는 순에게 임금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선양했죠. 자, 그리고 순임금은 또 누구에게 강물을 잘 다스리는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죠. 자, 이때 우임금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라였죠, 그죠? 자, 이게 하본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라가 또 400년 정도 잘 이어가다가 은나라에 의해서 무너지죠. 갑골문자 기억나요? 은본기예요. 자, 은나라도 잘 나가다가 은나라 마지막 폭군 기억나요? 주왕? 주지웅님 기억나요? 달기 기억나죠? 자, 그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느 나라가 들어섰죠? 주나라가 들어섰죠? 주본기예요. 자, 주나라가 은나라 무너뜨리고 200년 동안 중국을 잘 다스리다가 견융의 침입으로 수도를 뺏기고 동쪽으로 옮겨가죠. 이때 주나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주왕실이 임명했던 제후들이 중국을 호령하잖아요. 춘추정식이라고 하죠. 이 시기 때 근데 결국은 최종 승자가 어느 나라였어요? 진나라였죠. 자, 진시황제의 그 진나라 진봉기. 자, 그리고 진나라에서 넘버 원 임금님 꼽자면 누구겠어요? 진시황제겠죠. 자, 그래서 시황제 본기를 쓴다고. 진나라의 위대한 임금 진시황제만큼은 본기를 따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사마천이 이 사람을 본기에 올렸다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이 사람은 황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졌어요. 유방한테 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굴까요? 사마천이 항우를 본기에 올려요. 왜 항우를 본기에 올렸을까요? 항우가 한때 함양에 들어가서 함양을 다 어떻게 해버렸죠? 다 불을 질러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힘세다고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땅덩어리 많이 나눠주고 자기 안 도와준 사람들은 좋은 땅도 안 주고 막 쫓아내버리고 해서 18 제후 왕들을 분봉했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소초평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자기 위에 있던 의제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 그래서 항우가 천하를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한때 황제 노릇을 할 정도로 힘이 셌었다고 해가지고 성우봉기를 따로 실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누구 봉기일까요?
황후를 멸망시킨 사람. 유방이죠. 자, 유방은 한나라에서 뭐라고 불려요? 고조라고 불리죠. 자, 그래서 고조 본기가 그 다음으로 오고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자, 이것도 또 이 아홉 번째 본기도 욕을 많이 먹어요. 사마천이. 왜 욕을 먹었을까요? 올려서는 안 되는 인물을 또 본기에 올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아홉 번째 본기에 올라간 사람은 심지어 여자였어요. 맞아요. 여태우 본기예요. 자, 사실상 유방이 죽은 다음에 15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한 사람이 해제가 아니라 이 여태우였기 때문에 여태우 본기를 따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해제 본기는 쓰지를 않아요. 해제는 황제 노릇을 사실상 못했다고 봤기 때문에. 자, 열 번째 본기를 문제 본기인데, 이 문제는 고조 공신들이 여씨들을 다 몰아내고 세운 황제잖아요. 유방의 넷째 아들이었죠. 자, 근데 이 문제 본기 앞에는 앞에 효자를 붙여요. 효. 자, 우리 저 공자 맹자가 얘기했던 유교 기억나죠? 유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충이죠, 충. 그죠? 충성. 군주에게 충성. 그 다음 두 번째가 효죠, 효. 자, 그래서 아버지 황제, 고조한테 효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또 유교윤리가 이때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문제본기 앞에는 앞에 뭘 쓴다고요? 효를 써요, 효. 효 문제본기. 자, 문제의 아들 경제예요. 효경본기.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본기가 사마천 살아있을 때 사마천의 여기를 잘라버린 무제죠, 무제. 네, 무제본기. 근데 그냥 무제라고 안 쓰고 효무본기 이렇게 써요. 여기서 앞에 들어간 이 효들은 앞에 임금님들한테 효를 다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유교윤리 보급되면서 이렇게 다 쓴 거예요. 자, 이렇게 12본기가 쓰여진다고. 자, 봐봐.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록이 선생님 봐봐. 본기와 열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와 열전의 전을 따가지고 사마천 사기의 이런 서술 방식을 기전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전체. 자, 역사를 이렇게 임금, 제후, 인물, 경제 문화, 뭐 연대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쓰는 서술 방식을 무슨 체라고 부른다고요? 기전체라고 부른다. 이후에 여러 중국 왕조들이 등장하고 망하고 등장하고 망하고 하는데 여러 왕조의 그 역사가들이 다 사마천의 이 사기, 이 기전체 서술 방식을 모방을 해가지고 역사책을 써요. 자, 사기는 꼭 기억해 두세요. 동양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된 책이에요. 우리나라 저 김부식의 역사책 뭐예요? 삼국 사기죠. 그 삼국 사기도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김유신 열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다 뭘 따온 거예요? 이 사기 서술 방식을 베껴온 거라고. 알겠어요? 네. 사마천의 서술 방식 이거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체? 무슨 체? 기전체예요. 기전체에서 기는 뭐예요? 뭘 본기를 의미하죠? 전은 뭘 의미해요? 전. 인물에 대한 기록, 열전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우리 저 문제, 경제, 무제, 본기 앞에 뭐를 덧붙였다 그랬죠? 사마천이? 효를 붙였다 그랬죠? 무제 시절부터는 무제가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았죠. 누구? 동중서. 이 동중서는
유학자였어요. 유학자는 뭐를 공부하는 사람?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죠. 자, 유교는 어떤 학문이죠? 공자? 쓰면서 봐, 쓰면서.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문이죠. 그죠? 뭐, 한 명 더 쓰는 뭐, 순자도 있죠. 주류는 아니지만. 자, 공자는 사람들 마음에 네 가지 덕이 있다고 봤죠. 자, 공자가 얘기한 사덕이에요. 자, 공자가 얘기한 사덕. 어질고 착한 마음. 뭐예요? 인이지, 인. 어질고 착한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 자, 그리고 정의로운 거. 안 좋은 것들, 악한 걸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 의죠, 의. 그리고 짐승과는 달리 어른, 아이 이렇게 구분이 있고 위아래 이제 공경이라든지 예절 이런 것들이 있죠. 예죠, 예. 그죠. 자,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분별력 이런 거를 지라고 봤죠. 지. 네. 공자가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사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은 항상 본성은 어떻다? 착하다고 봤죠. 그죠? 자, 맹자는 공자의 이 사덕론을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사덕의 증거를 댔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람이 그 어질고 착하다는 증거, 측은지심. 어린아이가 신호등을 볼 줄을 몰라요. 선생님 봐봐. 어린아이가 신호등을 볼 줄 몰라가지고 차들이 막 쌩쌩 다니는데 무단횡단을 하려는 거예요. 얘가 그냥 급해서도 아니고 뭘 잘 몰라서 그냥 무단횡단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겠죠? 아니면 말려주던가. 얘네 말리지 않으면 쳐 죽는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 얘가 잘못되지 않게끔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인의 증거. 자, 그리고 너희, 뭐, 누군가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자, 그런 것들 보면은 저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거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 정의로운 생각들이 들죠. 자, 이렇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수지심이라고. 자, 너희 배고플 때 음식이 나오면은 어떻게 먹게 돼요? 허겁지겁 빠르게 먹게 되죠. 그죠? 자, 근데 허겁지겁 먹더라도 너희 기본적으로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고 먹죠. 그죠? 자, 짐승들은 근데 어때요? 배고프면. 막 그냥 달려들죠. 강아지들 사료 같은 거 먹는 거 봐봐요. 진짜 개처럼 먹죠. 너희는 그렇게 먹어요? 그렇구나. 자, 그렇게 먹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욕구를 좀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어느 정도 예의에 갖춰가지고 먹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사양지심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참이고 이거는 거짓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혜 증거 시비지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발현해서 결과적으로는 군주에게 뭐 해야 된다?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충성이나 효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봤을까요? 유교에서는. 유교식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봤을까요? 덕으로서 가르쳐서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봤어요. 자, 이런 걸 교화라고 불러요. 이거 법과랑 같아요, 달라요? 자, 법과에서는 법 정해놓고 어기면 어떻게 해요? 처벌하죠. 그죠? 그것도 처벌 방식이 아주 무자비하죠. 근데 법을 잘 지켜가지고 공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또 상을 주죠. 이건 법과적인 통치 방식이에요. 근데 진나라가 너무 가혹하게 백성들한테 이 법을 적용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금방 멸망해 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한무제는 여러 가지 진시황제를 많이 본뜨고 이제 따라해서 실제로 흉노를 쳐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는데 통치에서만큼은 진나라처럼 금방 망할 수는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동중서라는 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제 할 때 이렇게 유교식으로 통치를 이때부터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기회를 줘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한나라 무제 때부터 자, 중국의 최고 통치 이념 그게 뭐가 된다? 유교가 돼요. 자, 근데 이제 겉으로는 유교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를 숭상하는 거예요? 항상 법을 숭상하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임금은 자, 자기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제 효를 다하고, 어, 자, 그리고 이제 자식을 또 자애로서 대하고 이렇게 좀 말 안 되는 백성들이 있으면은 먼저 타일르거나 가르쳐가지고 되게끔 교화를 시키고.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칼을 빼들었을까요? 이 법이라는 칼을 빼드는 거예요. 먼저 유교식으로 어르고 달래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법으로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게 진나라 때 그 시행착오를 겪고 뒤이어서 등장한 한나라에서 채택한 통치 방식. 먼저 유교적으로 교화를 시켜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하는. 자, 그리고 한무제가 유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건의했고 한무제가 예뻐했던 유학자가 누구다? 이름? 동중서. 자, 한무제의 네 남자 정도는 기억하세요. 먼저 한무제에게 당했지만 역사책을 썼던 누가 있었어요? 사마천이 있었죠? 한무제 네 남자. 역사가 누구? 사마천. 자, 실크로드를 개척했던 누구? 장건. 흉노 정벌의 영웅이면서 20대 초반에 흉노가 그 오염시킨 물을 먹어가지고 죽게 된 곽거병. 너무 가혹한 통치 때문에 진나라가 망했으니까 한나라만큼은 자, 유교적인 방식으로 통치한다라고 건의했던 사람이 동중서. 요 네 명 정도는 한무제의 내 남자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무제가 무려 60년 동안을 중국을 다스렸어요. 너무너무 국력을 많이 소모했어요. 왜 국력을 많이 소모했을까요?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금과 철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술까지. 나라에서 모두 사들인 다음에 나라가 가격을 정해가지고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군비를 채웠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졌겠죠? 자, 그래서 한무제가 거의 죽을 무렵에는 이제 굉장히 백성들 삶이 좀 피폐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무제가 죽을 무렵부터 지방에 선생님 봐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제후들을 다 한무제가 힘을 빼놨다 그랬죠. 그러면서 9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이 한나라 이 지방에 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따라 읽어보세요. 누구요? 호족. 이 호족들은 한무제가 막 젊고 한창 막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점점 이제 한나라가 힘이 약간 약해지고 한무제가 늙어감에 따라서 지방 통제가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지방에서 등장한 새로운 세력들이에요. 이 호족들은 지방에서 뭘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일단 이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땅, 땅. 자, 그리고 점점 땅들을 사서 늘리면서 자, 그 이 당시 때 대부분 백성들은 뭐 하고 살았을까요? 농사를 짓고 살았겠죠. 그래, 농사가 항상 잘 돼요? 안 될 때가 있죠. 자, 농사가 안 되면 만약에 너희가 농부라고 생각해봐요. 자,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자, 추석이 됐어요. 자, 추수를 했어. 근데 생각보다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먹을 식량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죠? 근데 겨우겨우 버텼어요, 1년을. 근데 농사를 다음에도 또 졌는데 또 잘 안 됐어요. 이제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 빌리겠죠. 부잣집이나 잘 사는 집 가가지고 쌀을 좀 빌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빌려가지고 일단은 연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부자가 그냥 쌀을 빌려줘요? 뭐를 받죠? 이자를 받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안타깝게도 또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빚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전에 졌던 빚도 못 갚았어요. 점점 빚이 빚을 낳죠.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최후 농민들의 수단 뭘까요? 최후 직전에 어,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땅을 팔게 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땅이 없죠. 일시적으로 그 부자한테 땅을 팔면 돈은 조금 생기거나 먹을 거리는 생기는데 다음에 농사 지을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러요. 여기다 쓸게요. 당시 가난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런 처지였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입추, 입은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추는 무슨 추자일까요? 송고추자예요. 가난한 농민들이 대부분 땅을 부자들한테, 호족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농민들한테는 송곳이 여기 끝이 뾰족하죠. 이 송곳을 세우면 선생님 봐봐. 이 송곳을 세우면 요 찍힌 이 지점이 넓은 범위예요, 좁은 범위예요. 굉장히 좁은 범위죠. 근데 농민들은 대부분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 송곳을 세울 만한 땅도 없다는 거예요. 자, 땅은 다 부자나 유력자들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자나 유력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두 글자로? 호족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그 땅을 이제 팔아버린 그 농민들은 처음에는 호족 밑에 들어가서 호족의 땅을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 일부를 호족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자기 땅 말고 남의 땅을 농사 짓는 사람들을 소작한다고 하죠. 소작농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을. 자, 근데 문제는 남의 땅을 이제 그 농사 지으러 가서 소작농이 됐는데 이번에도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한테 얼마 바치기로 한 거 내고 나니까 자기 집도 먹을 게 없어요. 자, 이것도 더 정말 최악인 거죠. 이제는 팔 것도 있어요, 없어요? 팔 것도 없죠. 그러면 정말로 이 농민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뭘 파는 거예요? 죽기는 좀 그렇고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자, 자기 몸을 팔게 되면 이제 자기는 그 호족이나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부잣집을 위해서 평생 일하는 머슴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남자는 노라고 불렀고 여자는 뭐라고 불렀어요? 비라고 불렀어요. 자, 한나라 무제에 거의 이제 치세 말년부터 지방에서 점점 많은 땅을 가진 호족들이 등장을 하고 그 호족들은 몰락한 노비들을 데리고 지방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요. 자, 봐봐. 자,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 노비가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나라에 세금을 안 내요. 왜 세금을 안 낼까요? 노비는 뭐니까?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비는 자기 신분을 파는 순간부터 물건처럼 거래되는 게 그냥 상품이란 말이에요. 자, 물건이 세금 낼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의지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가 되면 세금을 안 내요. 자, 노비가 많아졌다는 거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호족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땅에서만큼 세금을 잘 안 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를 점점 병들게 만드는 호족들이 지방에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 데다가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7페이지.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요거 23페이지로 가보세요. 한 무제까지는 그래도 한나라가 전성기고 잘 나갔는데 무제가 죽은 다음에 영거푸 어리고 무능력한 황제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어리고 무능력한 황제들은 정치를 잘 못했어요, 다. 막 7살, 막 이렇게 황제가 되니까. 이때 황제의 외가댁 식구들,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이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한나라가 지방을 통제할 그 힘이 점점 없어져요. 전성기 때와 달리. 자, 그래서 한나라가 점점 요 무제가 죽은 다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다가 한나라 황실의 외가댁 식구,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그 평제라는 이 황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강제로 뺏어요. 근데 과거 요 나라와 요 임금이 순임금한테서 황제 자리 뺏었던 것들처럼 그걸 가져와가지고 한나라 황제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선양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 왕망이 새로 세운 나라 이름이 신나라예요. 무슨 나라? 신나라. 그렇게 돼서 한이 잠시나마 왕망이 이제 15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멸망을 해요. 이제 나중에 한나라가 재건되는데 그 재건된 한나라를 뒤에 나오는 한나라라고 해서 후한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한나라, 한고조 유방 때부터 무제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왕망에게 멸망되는 이 한나라까지를 무슨 한이라고 부른다? 무슨 한? 전한이라고 불러. 전한이 황실의 외척이었던 누구에게 멸망했다고요? 왕망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왕망이 새로 세운 나라 이름이 신나라예요. 자, 오늘 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보세요. 무제가 죽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황제들이 한 선제 정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능력이 없었어요. 어리거나.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그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기울어 가고. 자, 그런 가운데 이 원제라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여전히 흉노에게 화번공주를 보내고 있었어요. 흉노에게. 자, 근데 당시 선생님 봐봐.
화방공주 보낼 때 진짜 한나라 공주 보냈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자, 이제 대충 그 궁에서 일하는 궁녀들을 공주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자, 이 당시 때는 이 원제가 자기 정식 부인 말고, 황비 말고, 황부 말고, 여러 황제니까 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첩들을 드릴 때 워낙 궁에 궁녀가 많으니까 황제가 예쁜 여자랑 수국 만들고 싶었겠죠. 그죠? 근데 이 당시 땐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사진이 없죠. 그래서 궁에서 일하는 화가들이 원제 후궁이 될 그 후보들, 궁녀들을 사진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러면은 그 황제는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자기 후궁으로 만들, 첩으로 만들 여자들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공실에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가 후궁들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 자, 너희들이 만약에 궁에서 일하는 궁녀 입장이라면은 죽을 때까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황제랑 이제 황제에게 뽑혀가지고 평생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살고 싶어요? 황제에게 뽑혀가지고 후궁이 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이 궁에 있는 궁녀들이 자기를 얼굴 그려주는 화가한테 보통 몰래 몰래 뇌물을 바쳤어요. 그러면은 뇌물을 많이 준 궁녀가 있으면 화가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더 예쁘게 그려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왕장이라는 궁녀가 있었어요. 왕장. 이 궁녀가 얼굴은 정말 예쁜데 가난했어요. 자, 그래서 화가한테 돈을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장의 얼굴을 수녀로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원제가 즉위하고 있을 때 흉노에 보낼 화범공주를 고르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자, 원제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그림을 막 이렇게 보다가 진짜 못생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자, 원제가 야, 얘로 정하자. 그 얘를 화범공주로 보내기로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못생긴 그림의 그 여자가 화범공주로 선택이 돼가지고 이제 보통은 흉노에게 시집가기 전에 한 번은 황제를 만나거든요. 자, 그래서 흉노에게 시집가기 전에 그 왕장이 떠나는 날 아침에 처음으로 이 황제를 만났어요. 자, 얼굴 한번 보자 하고 봤는데 얼굴이 어때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제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자, 그렇게 해서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이미 흉노 사신들이 다 와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왕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흉노로 보내게 된다고. 이 왕장의 자가 소군이었어요. 소군. 20살 돼서 붙이는 이름. 그래서 이 여자를 왕소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왕소군이 가난했던 이유로 자기 얼굴 그림을 화가한테 예쁜 그림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뭘로 가게 됐다고요? 화본공주로 가게 됐다. 자, 근데 흉노 선우가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또 한나라에서 보내는 여자니까 못생기거나 어디 문제가 있거나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 진짜 화봉주라고 온 여자가 얼굴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이때 흉노 선우가 굉장히 기뻐하고 이때부터 흉노랑 한 사이에서 60년 동안 왕소군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래요. 자, 중국의 4대민 서씨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배운 누구? 왕소군. 그리고 삼국지에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놨던 미인 초선이라는 여인. 당나라 황제, 그쵸. 현종의 애첩이었던 양귀. 이 왕소군은 어디로 시집간 여자라고요?
흉노의 화범공주로 시집 갔는데 흉노의 선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선 전쟁이 무려 60년 동안이나 중단됐다. 평화의 아이콘. 다음 시간에 이제 왕망부터 할게요.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